매매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 받죠.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이제 매매 효력을 봅니다. 매매 효력하게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과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길 것이고요.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이제 그걸 둘러싸고 몇 가지 조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조문들을 간혹 냅니다, 시험에. 자, 566조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것도 매매인데 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정밀하게 따지면 카드로 이제 결제했을 때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부동산 같은 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목적물을 청량을 하거나 또는 감정 평가를 하거나 또는 계약성을 공증을 하거나 이런 목적물 청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을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똑같이 나눠서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567조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랬죠. 특히 담보책임. 568조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기본이겠죠. 자, 585조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만 정해놨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날짜만 정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시행관계라 그랬으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86조 대금 지급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 장소를 정했다. 어디서 지급하겠다라고 장소를 정했다면 거기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입니다. 매도인 주소지. 원칙이. 다만 586조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경우에만 인도 장소입니다. 원칙이 인도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대금 지급 장소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만 586조에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87조 과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각과의 과수원 매매 계약을 했다. 사과 과수원. 근데 계약 후에 그 사과를 수취하게 됐다. 그 사과가 과실이 될 텐데요.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하면 되고요. 합의가 없다면 그 과수원, 목적물 등기가 아니라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즉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이 이렇게요. 반면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그런데 인도 후에 매수인이 수취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부터 받았어. 과수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과수원을 인도받았어. 그럼 사과를 매수인이 수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금에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대금 지급 날짜를 따로 정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고 이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인도를 받았다면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니까 대금을 주기도 전에도 그 대금에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죠. 하나 조심할 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수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죽은 상태야.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라면 설령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대금은 매수인이 수취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8조는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이렇게 보죠. 갑과 을이 101호 아파트를 매매를 했고 그 101호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갑의 부인인데 이 아파트는 내 거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때 우리 민법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갑 등기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소유권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의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이 101호 소유자가 갑이냐 부인 병이냐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거나 또는 대금에 공탁하라고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588조, 589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매매계약 관련된 조문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문 잘 확인 안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잘 나오는 매년 나오는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담보책임은 지금 딱 일견 봐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담보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그 A 토지 토지 대장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측량을 해봤더니 70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갑한테 따지게 될 거예요. 야, 이거 700밖에 안 된다. 책임을 져라. 이거는 이제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냐. 토지 대장에 1000이라고 되어 있고 나도 이 땅 살 때, 이 땅을 살 때 1000이라고 믿고 1000평방미터 값을 주고 샀다. 나도 이게 700이란 건 전혀 몰랐다. 토지 대장에 1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믿었지 않냐.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가 측량을 잘못했으니까 국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나는 책임 못 져.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매매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줄 수 없게 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면적이 부족한 경우처럼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용의권, 법정 지상권 따위가 숨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땅을 제대로 상유식할 수가 없게 됐다. 또는 목적물에 뭐 물리적 하자가 있더라. 주택을 샀는데 멀쩡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금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줄줄 새더라. 막 이런 경우. 그런데 그런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만약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매도인이. 그런데 잘못이 없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잘못이 없어도 법에서 책임져라 라고 만들어 놓은 법정 무과실 책임을 담보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담보책임의 내용이 뭐냐? 일단 우리 계약 총론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이게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그런데 담보책임은 조금 달라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첵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 5가지가 담보책임의 내용이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출첵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매매 목적물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자가 있다는 걸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몰랐냐 알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 그 하자가 물건을 매매했냐, 물건을 경매법원에서 경락을 받았냐, 물건이 아니라 상품권 같은 채권을 사고 팔았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 중에 물건의 매매는
재산권에 문제가 있냐, 권리에 문제가 있냐, 목적물 자체에 물리적 하자가 있냐로 나눈 다음에 그걸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라 하고, 권리하자가 또다시 5개. 계약 당시 전부가 타인 권리였냐, 일부가 타인 권리였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수량 따위가 부족을 했냐, 토지의 법정 지상권, 땅 용익권이 존재하냐, 또는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매수인이 그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샀는데 매도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냐. 이렇게 5가지의 권리하자가 있고요. 물건의 물리적 하자는 2종류, 주택처럼 대체 불가능한 특정물과 자동차, 책 이런 것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물 종류물,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자, 물건을 경락을 받았을 때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고요. 권리 하자만 담보 책임이 있게 되고요. 상품권 같은 채권 매매는 다시 2종류로 나눠서 돈 갚을 날짜가 이미 도래한 채권이냐, 돈 갚을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냐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각각에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걸 행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었던 거 이거. A 토지를 매매했다. 대장상 1000평방미터도 나중에 측량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즉 A 토지라는 물건을 매매했고 재산권이 온전하지 않은 권리하자면서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그 부족하더라 말이죠. 물건 매매 중에서 권리하자 매매 중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에 한해서 대금의 감액, 즉 300평방미터만큼의 대금을 돌려달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이게 700이란 걸 알았더라면 을은 아예 매매 계약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해제, 앤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수량 부족에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이에요.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런 권리들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이었으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이런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 기간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담보책임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게 담보책임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어렵습니다, 담보책임은. 자, 담보책임의 내용 중에서 물건의 매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물건의 매매는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 권리하자가 나왔습니다. 권리하자는 5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전부 타인 권리, 각과 을이 1000평방미터 땅을 매매했는데 이 땅이 계약 당시 전부 병소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그걸 갑이 못 넘겨줬어. 이럴 때 매수인은 선의일 때 하나요. 선의일 때 하나요. 전부가 병소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타, 선에서 낙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앞머리 딴 게 그거예요. 전부 타인 권리, 선의의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 매수인, 해제만. 그리고 이 전부 타인 권리는 매도인도 계약 당시 병소유란 걸 모르고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었다. 즉 매도인이 선이었던 경우 요때 매도인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도선에. 자,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반면에 매수인이 악의였다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으니까 선의 매도인은 손해배상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겠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됩니다. 전타, 선에서 낙해, 도선에. 자, 일부 타인 권리 1000평방미터 매매를 했는데 계약 당시 300평방미터가 병소유. 근데 갑은
자기 소유 700평방미터는 소유권 넘겨줬는데 요 일부 타인 300평방미터 병소유 소유권은 못 넘겨줬을 때 요게 일부 타인 권리고, 이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300평방미터 즉 일부가 병 타인 소유였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그 300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악불문하고, 나아가 선의의 매수인이었다면 몰랐었다면 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손해배상. 일부 타인 권리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타 대감 선해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언제부터?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즉 아파트 매매 따위를 말합니다. 50평 뭐 얼마 이렇게. 면적 중요하죠. 이렇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이미 멸실이 되어 있거나 부실.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니까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일부 타인 권리나 수량 부족에서 선의의 매수인 사실의 안날의 의미가 뭐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수량이 부족하다 라는 사실을 안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만큼, 부족한 만큼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를 알게 된, 내가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수량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일부 타인에게 속하는 만큼, 부족한 만큼을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됐구나, 매도인이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등기된 임대차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 없더라.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특히 해제는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날부터 1년 내 행사하겠죠. 자, 마지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나아가 하나 더, 매수인이 저당권자에게 매도인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가지고 소유권을 방어했어요. 매도인에게 야, 내가 대신 갚은 거 내놔, 출첵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묻지 않고. 선악불문, 저당 출해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권리하자 중에서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과 저당권 실행은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행사 기간이 따로 제한이 없고요. 요 3가지만 1년 내 행사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요렇게 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더라. 그러면 이 매수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어요. 재산을 출연했어요. 이걸 출제라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 대신 돈을 갚았으니까 그 부동산을 살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악의 몰랐든 선의를 따질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내가 대신 갚은 돈 내놔, 출첵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실행되는 경우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그 물건을 2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주택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과 자동차 등처럼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 물로 나누고, 두 번째,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선의 앤드 무가 실어야 됩니다. 계약 당시.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겁니다. 1년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가? 특정물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 불특정물의 경우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이거 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을 내놔라,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건 매매고요. 자, 물건 경매는 권리하자만 인정된다는 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채권 매매, 상품권을 샀다. 근데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됐다. 자, 그때 그 상품권 채권입니다.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백화점이 채무자야. 왜? 요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 가서 요만큼의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근데 그 상품권이 이미 행사 기간이 도래했어. 언제든지 백화점 가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변직이 도래. 근데 상품권을 샀는데 내가 상품권 뒷면에 봤더니 행사 기간 2023년 1월부터 행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직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채권을 판 사람이 채권을 팔 때 이 채권은 짱짱하다. 백화점 부도 안 나. 걱정하지 마. 만에 하나 이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그걸 이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책임을 지는데 이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언제를 기준하는 것일까? 채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언제를 기준할 것이냐? 계약 당시가 아니고요. 변제기를 기준하게 됩니다. 채권 매매는 딱 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그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원칙이 계약 당시다. 근데 아직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당시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만 좀 보면 되는데요. 경매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갑소유 1000평방미터를 법원을 통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락을 받아가지고 측량을 해봤더니 700밖에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즉 경락인은 매도인이 누구예요? 채무자. 갑수였잖아요. 경매법원은 매각 대행기관일 뿐입니다.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어떤 책임을 묻냐?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청구,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을이 갑에게 300평방미터 값을 돌려달라. 그런데 갑이 개털이야. 채무자가 땡전한 푼이 없어. 그럴 때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감액이나 대금 반환을. 내가 경락받은 목적물에 물건에 하자 안 됩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청구. 요게 경매담보책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요. 자, 여기서 대금감액 대금반환 청구는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행사하는데 채무자가 개털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 목적물이 경매돼서 길거리에 나앉은 갑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하나는 채무자가 목적물에, 여기 물건 또는 조문에는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이라고 되는데 물건 하자는 안 된다니까 이건 이제 사족으로 들어간 거고요. 요거. 권리의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경매를 넣는 채권자 중에 흠결을 알고 있었던 채권자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권리 하자가 있다는 거, 300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가 있더라. 그 채권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에서 담보책입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살펴보면 됩니다.